이해찬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1편을 하고 났더니 몇 분이 반응이 왔어요. 제가 그 반응을 듣고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 동안 저와 함께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많이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점심을 같이 한 친구도 2번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듣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 그 보통의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해피 보이스, 해피 걸스, 행복하게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특히 저만 해도 그 우리나라가 잘 될 때 태어났고 잘 되는 것만 봐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거 이상하다, 이거 뒷걸음질 치네, 이런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했어요. 이해찬의 대한민국 파괴 인생 2. 2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2 이상 정말 안 하고 싶은데 2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해찬의 대한민국 파괴 인생 2에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인가, 공산화 민주화가 막 뒤죽박죽 섞여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말 그대로 칼같이 분별하는 것이 새로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탄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인가. 사실은 공산주의자의 인생을 대한민국 헌법 체제 내에서 살아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관되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고 버젓이 회고록을 내고 지금 서점에서 회고록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데 정말로 자랑스러운 인생인가? 한참 후배인 제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핵카드 속내는 미어샤이머가 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제가 사이드 이슈를 다뤘는데 원래는 전환기 세계보기에서 이 국제 이슈를 주로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이슈가 국제 이슈랑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마치 6.25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제2의 6.25 상태, 가치적으로는 더 치열한 제2의 6.25 상태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인 인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한국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젠가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푸틴이 핵 얘기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푸틴의 핵 위협 농담 아니야. 아마겟돈 위기 직면해 있다. 전술을 핵을 쓰면서도 아마겟돈 피할 능력 같은 건 없다. 말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쨌든 나토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 핵 카드를 만진다. 노골적으로 미국 니네도 1945년에 핵 2번 일본을 쐈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국도 거의 개수는 비슷하고 뭐 질은 조금 더 높겠지만 어쨌든 핵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는 오늘 제가 이해찬 문제 2번째를 다루지만 사실은 이 푸틴 문제가 사실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하지만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이든과 푸틴의 핵 전쟁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말 그대로 아마겟돈 위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진단이나 해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아마겟돈의 시간이 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하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패턴
대로 저는 이 시대에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그 미국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이나 그 다음번에 아예 그 한 번을 이렇게 한 그 전환계 세계보기를 그 한 시간을 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내보내겠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세계적인 국제 정치학자면서 현실주의자로 유명합니다. 리얼리스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어샤이머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 되니까 이 확전시키지 마라라는 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 키신저도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 외교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그리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학자로서는 현실주의자의 라이언, 사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Great Delusion이라는 이분의 그 저서를 해설하는 방송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Lion of Realist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웃었는데, 지금 이 미어샤이머 교수도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키신저도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약간씩 입장이 달라요. 키신저는 중국 편을 조금 더 들고 미어샤이머는 그 러시아 편을 조금 더 드는 방식으로 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전 반응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핵 카드를 만지고,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공산주의 블록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도 친중, 친러파로 갈려 있고, 그 자체로 뭐 이미 가치의 아마겟돈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애매하게 우크라이나까지 직접 가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근자에서 내려오는 그 알량한 건자도 좀 재밌는데요.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고, 지금 징계를 당해서 다음 총선에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아마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뭐 가시를 할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준석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의 아마겟돈 상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걸음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로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의 적은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규명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일단 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파워 게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해찬을 다루게 된 것은, 저는 그 4.15 부정선거의 그 제1 책임, 물론 대통령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에 집중해서 봤을 때는 제1 책임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있다, 이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찬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해찬 해고록 앞부분을 가지고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그 지평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연예인들 얘기를 할 때요, 굉장히 빨리 데뷔한 사람들, 지금 뭐 50년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우영우 역할을 했던 박은빈이 데뷔한 지 27년이라고 해서 좀 놀랐는데, 31살밖에 안 됐는데 2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 그 운동권 무대에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데뷔한 지가 50년이 넘었단 말이야. 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70밖에 안 됐군. 겨우 70, 71 이렇게 됐군. 이런 감각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데뷔 50년. 이해찬의 운동권 세계의 데뷔 50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무대에 어떻게 데뷔했는지 오늘은 그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반대 운동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1980년대 그 이 전두환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전략가로, 소위 말하는 배후 조종자로 활약을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은 그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이 운동권 무대에 어떻게 데뷔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면서 점점 지금은 상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권토중래를 했나,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대로 가면은 차기 대통령이 될 정도로 이제 강력한 주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가장 그 중요한 입장은, 지금 나는 기득권 카르텔 중에 특히 이 운동권 카르텔에 저항한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386 세대에 저항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저와 나이가 같거나 한 살 어리거나 아마 그런 정도, 거의 같은 학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 학번부터는 소위 말하는 80년대 세대가 안 끼워주는 학번이에요. 89학번, 90학번 이렇게 되면 이제 너네들은 찌끄레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운동권 세대. 사실은 저도 실제로는 이 운동권 세계를 잘 알지만 저는 운동권인 적이 없거든요. 진정한 운동권, 진정한 카르텔은 바로 이들이다. 지금 이런 멘트를 강력하게 날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다음 세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찬 회고록보다 더 중요한 책은 이것입니다.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지금 놀라울 정도로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김성욱 대표가 한국에 급하게 나오면서 제가 교정을 섬세하게 못해서 책을 조금씩 찍으면서 약간씩 고쳐가면서 찍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은 이제 한두 개 빼고는 다 고쳐서 거의 이제 완벽하게 고쳐져서 제가 이번에는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보나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직접 010-4040-1799로 연락을 주시면 또 선물도 같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이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회고록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김성욱 저자의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 쓰레기통이 된 한반도를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이것을 예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계적인 가치의 대아마겟돈 속에서 우리가 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레니티, 이 정갈한 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찬 회고록의 어떤 중대한 그 오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키워드를 좀 다시 해설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제가 아예 표를 이렇게 그려서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정당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키워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야구장, 여기는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인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야구장인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인생이, 제가 지금 만 50이 넘어가는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저는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간이 작고 좀 연약한 스타일이라 도예지로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시골 면단위에서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학교를 다니면서 한 학년에 한두 번, 두 반, 세 반 이렇게밖에 없는 작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시골 출신으로서 그 대학에 1989년에 입학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 운동권들이 득세를 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운동권 득세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장악을 한 것 같은 대학 그 캠퍼스를 굉장히 고독하게 사색을 하면서 보냈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한 세대와 척을 지는 낯선 사람이었다, 이런 이제 해설을 가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내 세대와 내 동기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때부터 마치 이렇게 경기장에 아웃사이드처럼 깍두기처럼 끼어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런 이제 야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가 있으면 저는 이 중에서 여기 전광판을 관리하거나 뭐 아니면 이 전광판 서버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 관중석에도 있지 않고 저는 말하자면은 이 경기장에도 있지 않은 저 지하실 어딘가에서 이 그 경기가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서버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좀 즐기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심지어는 그 서버 관리인이라는 이름을 적어서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는데, 저는 지금은 서버 관리인뿐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제는 서버뿐만 아니라 그 경기장 주변에 뭐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뭔가 흉악한 적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제 역할이라는 것이 이 경기 뭐 LG가 이겼느냐, 뭐 롯데가 이겼느냐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저는 지금 이 뭐 전광판 서버를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테러리스트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종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제 인생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잘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이 심각한 어떤 그 가치의 위기, 지금 경제가 거의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지난 정권 5년의 비투가 지금 빚으로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끌이 전부 다 빚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러다가 좀 나라 한번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또 준비하고 대비했던 내 친구들은 그때는 달러를 많이 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그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 집값, 그 물결 속에서 두려워서 집을 막 샀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인식만큼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야구 경기가 있을 때요, 이 야구 경기가 있을 때 이 관중석에서 이 관중석에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요, 그 관중석에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려지는지 보세요. 그쵸. 지금 그려지죠. 이 관중석에 쭉 둘러 앉아서 이렇게 쭉 구경을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시도해볼는데 좀 어색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념 전쟁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죠. 말하자면은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관중석에 있는 분들은 나는 레프트야, 나는 라이트야, 이렇게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응원을 할 때 나는 레프트야, 난 좌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은 정신적인 자유, 그리고 그 반부패,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것을 좀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레프트야 하면서 이쪽 편을 듭니다. 그리고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그 경제적인 자유, 시장의 자유도 중요하지. 그렇게 세금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은 언제 누가 돈을 벌겠나. 말하자면 산업화, 우리가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제적인 자유가 중요하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물론 부패는 안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레프트와 라이트가 기본적으로는 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상당히 건강하게 이렇게 진전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좌와 우가 치우치지 말고 서로 협업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난 7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렇게 달성된 유일한 나라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야,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지금 뭐가 문제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못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혀 못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못 보는 것은 이 민주화, 소위 민주화, 레프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른쪽 이 사람들을 마치 부패한 세력처럼, 이기적인 세력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바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중석만 있고 이렇게 야구장 안에만 살면은 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 주변에서 이렇게 있는 이 세력들이, 이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한번 이 주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경기장을 깨는 사람들이면, 말하자면 이 경기장을 돌면서 여기를 경기를 못하게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야구 경기장을 깨겠다, 부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적이잖아요. 그건 적이죠. 적인데, 근데 보십시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그냥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왼쪽 좌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공정하게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이 경기장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배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위 말하는 이 레프트 민주화 세력이 바깥에 있는 이 적들, 바깥에 있는 에니미들을 자신들의 동지로 여기고 있고, 심지어는 이 바깥에 있는 에니미들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 현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혹시 실감이 납니까? 지금 그 이해찬 회고록은 마치 우리가 이 그 라이트, 우파를 깨부셔서 승리를 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룬 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자신이 예전에 만들었던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해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사실은 이 경기장을 깨려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 이 에니미, 적들하고 사실은 이 한국의 소위 좌파가 한 통속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에니미하고
이 라이트이 아니라 레프트가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우파 세력은 사실은 경제 발전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밖에 있는 이 애니미 세력하고 이 레프트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 문제를 또 같이 해결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바깥에 있는 이 적들과 적극적으로 싸운 것은 한국의 우파라는 거죠. 전혀 이 민주화 세력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이 그림을 좀 더 잘 그릴 수 있는 도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제가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요.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형광펜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좌파예요. 형광펜 써볼게요. 여기가 좌파예요. 그리고 잘 안 돼서 다시 여기가 다시 써볼게요. 여기가 레프트 좌파, 여기가 라이트 우파, 그리고 바깥에 애니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현대사는 이 레프트와 애니미가 한통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이 애니미와 싸우면서 이 민주화 세력과 또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짐을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 현상 속에서 이제 우리 한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봐야 되는지, 그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될,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좁은 야구장 안에서만 계속 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애니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시야를 넓혀서 야구장 안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서요, 이제 넓은 데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제 이 애니미를 통해서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 레프트 세력이 이 애니미와 한통속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찬 회고록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한번 필요한 키워드를 해설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예전 운동권 중에 PD 출신이었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순진하신 분 아닌가. 정말로 한국 사회 속에 있는 이 적들의 실체를 잘 모르고 그냥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사회주의적인 상상력을 잠깐 끌어들인 정도로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찬 회고록 독법을 보면서 좀 그것도 약간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해찬 회고록은 이해찬 자신이 했던 일 중에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뭐 가대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찬 회고록을 좀 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도 다루겠지만, 오늘은 일단은 이해찬이라는 사람 자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루고 이해찬 회고록 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역사적인 사실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 이 좌익 세력, 좌파 세력이 아니라요, 그냥 좌익 세력이라고 할게요. 좌익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거든요. 아주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부에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장치를 고안을 합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깊이 들어있는 지하 세력이 있고요. 가장 깊이 들어있는, 말하자면은 언더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 정도 합법인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 말고 한번 주사파 설명할 때 제가 했던 그 표 한번 얹어보세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그렇게 조밀하게 또는 치밀하게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그렸던 것 중에 마지막에 그렸던 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주사파 조직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개를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주사파 조직 중에는 불법 조직, 제일 밑에 숨어 있는 조직이 있어요. 말하자면 민족민주혁명당 같은 그런 드러나지 않는 완전히 그 불법 조직이고 그 끝에 가면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언더그라운드 조직뿐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범 운동권들이 반합법이라고 해서 반 정도는 합법인 형태. 말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이 허용하는 사상의 자유나 아니면 결사의 자유나 이런 틀 안에서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좀 불법적인 일도 하지만 반합법적인 말하자면 비등록 시민단체 형태든 종교단체 형태든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형태 속에서 만들어지는 전대협 같은 그런 반합법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뭐 등록하는 정당이나 등록하는 시민단체나 공식적인 싱크탱크나 세금을 내는 그런데 그런 합법적인 이런 조직이 있고 또 대학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나 뭐. 말하자면 비합법 합법이 세 개가 오케스트라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그 조직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불법 조직, 비합법 조직은 철저하게 언더그라운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 존재 방식,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인식을 하거든요. 말하자면은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가 이 정당 형태로 결국은 통합진보당 형태로 등장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도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뭐 아로가 어떻고 경기남부, 경기동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완전히 물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좌파 세력, 좌파, 좌경, 좌익 이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우리가 그 운동장에서 그 운동장에 좌와 우가 게임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좌와 우가 같이 적수가 되어서 게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난 70년 아주 멋진 나라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렇게 우리 헌법 틀 속에서 긍정이 되는 좌파, 긍정될 수 있는 좌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싫어했느냐, 무엇을 저항했는가 할 때 부패, 그 다음에 심각한 그 노동 착취, 그 다음에 그 군사적인 권위주의, 군사 정부 이런 거 다 문제 제기를 했죠. 불가피하게 그 권위주의가 필요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절대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우리가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언더그라운드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세미 반합법, 세미 언더그라운드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미 언더그라운드 말하자면 엄격하게 말해서 이것은 정말로 이 악한 김일성 지하 조직이야라고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쳐 있는 이들이 엄혹한 어려운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그래서 긍정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언더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능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저희가 이제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들을 간단하게 제가 해설을 해가면서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일단은 통역당은 북한에서 뭐 아주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만든 그 남조선 혁명을 위한 그 북한 지하 당이죠.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 가서 훈련을 받고 신영복은 북한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이 아예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 이후로 그
사형도 당했습니다. 이 통역당이 어떻게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간단하게 여러분 참고로 하나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통역당이 통역당 만들 때 어떤 통역당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을 했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통역당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빨리 못 찾고 있는데요. 예, 찾았어요. 통일혁명당 기간제 혁명전선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까지나 우리 당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의 혁명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 혁명의 전이당인 만큼 당원과 각계의 애국 민중을 하나의 혁명 전선으로 결속해야 할 것이라는 정치 활동의 목표로부터 출발해 우리 당 기간지를 혁명 전선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이 찬성했다. 철필로 긁은 등사판으로 인쇄된 수십 부밖에 안 되는 신문이었지만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김일성주의 출판물에 접했던 순간 편집위원 전원의 눈이 잠시 뜨겁게 빛났다. 우리들은 이 힘있는 정치 선전 수단으로 보다 많은 김일성주의자들을 육성하고 각계각층 애국 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 통일혁명의 깃발 아래 강구하게 결집시키도록 합시다. 이 통일혁명당에 관련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신영복, 그리고 한명숙과 그의 남편 박성준,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통일혁명당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출세를 하는 그런 거 여러분이 다 보셨어요. 통일혁명당 금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지금 전향을 했을까요? 가능성이 없죠. 어쨌든 통일혁명당은 아예 김일성주의를 1960년대에 표방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언더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왜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시키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950년에 북한에서 도발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전면전이었고 국제전이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서독은 간첩을 이렇게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독과 동독은 지리적으로나 국력으로나 너무나 크게 차이 났습니다. 4분의 3과 4분의 1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동독은 기본적으로 영토적으로 너무 작은 땅이었고 거기다가 동독은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어떤 나라보다 좀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에 속했습니다. 슈타지도 있고 억압이 있었지만 권위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1970년대 그때보다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남과 북한 다르다는 거죠. 이 아시아 공산주의, 특히 북한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를 들어가 보면 그냥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었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 북한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도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건 삶과 죽음의 게임이죠. 통일혁명당이 아무리 김일성주의를 표방했다 해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 그것은 박정희의 용공 조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실은 통일혁명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다지 사실은 크게 좀 문제 제기를 좀 덜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의 폭압성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 대표적으로 말했던 것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인혁당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인혁당 재건입니다. 재건이. 인혁당 재건인데요. 여러분 이 인혁당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조작이라고 말하는데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이 인혁당은 10년 사이 있었지만 인혁당이 1962년에 처음 근거됐는데 인혁당 초기에 인혁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증거를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제대로 기소가 안 되고 처벌도 안 됐는데 이 중간에 이때 두 사람이 일본으로 탈출을 해서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다시 난파돼서 재건한 사건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왜 문제적이냐면 이것이 1974년에 재건되면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민청학년 사건과 결합되면서 문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민청학년은 제가 언더그라운드로 표현하지 않고 세마이 언더그라운드로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청학년 사건은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이 사건은 1974년에 그 긴급조치 4호와 함께 본격화된 문제인데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유신 반대. 지금에 있어서도 1972년에 있을 땐 그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적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유신의 어떤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장구하게 봤을 때, 좀 길게 봤을 때요,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가 모든 업적을 기린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형태의 권위주의 정부가 군사 정부가 이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민주화라는 것도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데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민청학년은 약간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1970년대에 한국의 그 지성계 정신계에 어떤 좀 빛나는 부분이 있고 빛나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김지아, 유근일, 지학순, 여기 이철은 좀 예외적이지만 이런 분들 장기표 이런 분들의 어떤 아주 빛나는 정신이 있었어요. 장기표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보면 이 빛나는 지성, 빛나는 정신들이 말하자면 유신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그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플레이그라운드 야구장을 굉장히 멋진 게임으로 승부를 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그 김지아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던 타는 목마름으로 김광선 버전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번 켜보실래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 오직 한가한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단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법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 김지아 시인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사랑은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대사로 오는 끌려가는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의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하고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같은 개념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봉착해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해찬이 말한 민주화가 과연 이 최소한 김지아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일까라고 묻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김지아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김지아 선생께는 꼭 조문을 하고 싶었어요. 목갑에서 죄송한데 원주 자택에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에 향년 81세 정말 치열한 삶이 끝났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독재에 맞섰던 투사신 김지아 끝내 변절 오명은 벗지 못해. 한겨레 신문이 김지아를 변절이라고 말합니다. 독재에는 맞섰는데 변절이다. 1992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어진 학생들의 분신 자살을 질타하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이 변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겨레가. 김지아 선생은 왜 변절인가요? 그러면 지학순 주교도 변절인가요? 지학순 주교 한번 보여주세요. 지학순 주교는 워낙에 그 북한 출신이에요. 그런데 피난민으로 오셔서 19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많이 지원했고 특히 김지아 시인을 많이 도왔던 분이고 그분 자신도 연금되고 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1985년에 북한에 이산가족 방문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침묵을 했어요. 침묵. 북한에서 만났던 누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야, 우리는 지금 여기 천국에 사는데 너는 죽어야지 간다고? 야, 안 됐다.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거든요.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지학순 주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학순 주교도 그래서 변절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변절인가요? 유건일 주필. 아예 극으로 매도되죠. 제가 유근일 주필을 인터뷰한 지성과 반지성이라는 책을 썼죠. 유근일 주필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 제가 썼던 인터뷰를 제가 하고 제가 집필을 했던 지성과 반지성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닐 때 이 책이죠. 지성과 반지성. 이 책은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 권밖에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유근일 주필이. 통일혁명당의 김진락은 서울대 정치학과 친구다. 그런데 김진락이 나를 찾아다녔다. 나는 김진락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죽음의 신이 문 앞에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죽음의 신이 나를 찾아왔다. 유근일 주필은 아버님이 월북을 한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근일 주필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자신은 사회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도 생각하는 딱 그 정도였지 결코 북한을 긍정하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은 그 생각을 지금까지도 바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했지만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불가피성도 이해하고 박정희와 화해했다. 김지아도 화해했다. 김지아 시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서 지학신 주교를 먼저 참배하고 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 신문에 나기도 했죠. 박정희와 화해하면 변절이 되나요? 그러면 김일성을 따라가야지 변절이 아닙니까? 그럼 좋아요. 한번 계속 봅시다. 그러면은 유근일 당시는 김일성을 따라간 것이겠죠? 그렇게 되나요? 박정희와 화해를 못했으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민혁당 위에 있는 인혁당과 인혁당 재건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하면 바로 이 민청학년. 지금 우리가 민청학년 사건이 그 김지아, 유근일, 지학순, 뭐 이철도 있고 이해찬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민청학년 사건에 걸려 있는데 이 민청학년 사건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민청학년 사건 배후에 인혁당 재건이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인혁당 재건이를 뺀 나머지는 모두 사실상 3년 안에 풀어준 사건이죠. 그때 당시에 그 인혁당이 이 민청학년 사건 배후에 있다라고 해서 민청학년 인혁당 관련자가 아닌 사람은 다 풀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도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인혁당 64년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남파돼서 와서 사형당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그러면 정말로 인혁당이 근거가 없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지금 또 한 번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왔죠. 그래서 인혁당 재건이는 민청학년과 결합이 돼서 이 민청학년 사건이 커진 건 맞지만 결국은 다 분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어요. 인혁당 재건이 문제, 인혁당 사건으로 그 사형 집행이 됐는데 그 사형 집행이 너무 빠르게 됐다. 아무리 간첩이라도 사형을 했느냐. 이것은 인권 문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혁당 사건만 해도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인물들이 대부분 다 경북이고 그리고 그 경북, 경남, 특히 경북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김일성주의자들이나 북한과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북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서도원, 대구 매일신문 기자였고 도예종 이 사람도 대구, 이분도 사형됐죠. 송상진, 달성군 사람, 우홍선 이 사람도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그 남파돼서 내려와서 사형된 사람이죠. 울주군, 하재환, 창녕, 김용은, 하만, 이수병, 의령, 여정남, 대구. 이 사건 이후로 실제로 그 대구 경북의 이 자경 세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깊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적인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민주화의 추억으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물려져서 실제로는 이 북한 지하 정당도 심지어 남파 간첩까지 결합되어 있는 이 사건들도 지금 이제는 거의 뭐 재심을 통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혁당은 이제 민혁당 외에도 그 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뭐 94년에 구국 전이 사건도 있고 그런데 이 민혁당 사건은 1999년 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빛을 본 그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특종한 것으로 인해서 조선일보에 특채되기도 했는데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이 민혁당 사건은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추억이 많은 사건이에요. 근데 민혁당 사건은 제가 워낙에 조밀하게 이렇게 엄밀하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민혁당 사건이 뭐 조작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 제가 이 VN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때 김영한이 김일성을 북한에 직접 만나서 어떤 뭐 지령이라고 할 수 있지, 지령을 드렸는지 제가 요약적으로 그 내용을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여기 김영한 구속영장에 들어있고 이건 스스로 김영한이 구술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제 김일성이 주사파들에게 보내는 훈시를 했는지 제가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 인민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도 뭐 많은 주사파들이 미군 철수 주장하고 있죠. 사상이 중요하다. 남조선 인민들 1000만 정도만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면 남조선 혁명은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두 번째 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이 지금 남조선이 거의 주체 사상으로 무장됐습니다. 지금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는 주체 사상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언더그라운드에 조금 몇 개 더 설명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 난민전이 있어요. 이 난민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전은 5.18가 떨어뜨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가장 문제적인 것 중에 하나가 4.3과 5.18 해설인데요. 이 5.18 해설할 때 난민전을 버리고 해설하면 해설이 사실 안 됩니다. 이 난민전은 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고 뭐 이 난민전 해설은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난민전 깃발을 보면은 감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난민전 깃발이거든요. 이게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베트콩을 합한 거죠. 난민전. 이 난민전 1970년대 이 난민전에 연루됐던 사람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난민전과 지금 그 한국의 그 이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난민전에 연루됐던 사람 중에 죽을 때까지 결코 전향한 바가 없는 경북대 안재구 교수,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구국전의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구속됐던 그런 사건인데 아들 안영민 씨도 이 문제에 걸려 있었죠. 어쨌든 이 난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안재구, 최근에 작고에서 죽었어요. 전 경북대 교수. 1980년 난민전 주도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자주15라는 이 자경 매체에서는 안재구 선생의 끝나지 않은 길 우리가 이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재구가 어떤 편지를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구가 직접 썼던 김일성에게 보낸 충성 맹세.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변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안재구가 하는 얘기는 찾았어요? 예, 내가 그냥 말해드릴게요. 좌파. 지금 조선일보 쫓아서 좌파, 자경, 좌익 막 헷갈리는데요. 사실은 지금 좌파, 자경, 좌익이 한 덩어리죠. 말하자면은 경기장 내에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좌파가 더 이상 없어요. 밖에 있는 테러리스트, 범죄 집단과 이제 한통속이 돼버렸는데 좌파라고 표현하네요. 안재규를. 장군님께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장군님께서 안아주시고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 새 조직명을 정해달라. 분골쇄신하겠다. 안재구. 2005년에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그렇게나 그리던 위대하신 수령님의 자치가 살아 숨쉬고 위대하신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는 조국의 수도를 방문했다며 금수산 수령님 궁전 방문으로 생전에 배울 수령님을 돌아가신 후에야 눈물로만 우러러 뵙게 되었다. 여러분, 경북대 교수가 쓴 편지입니다. 이거 다 실화거든요. 이 실화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한겨레 신문에서 변절 안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우파들이 항상 강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싸워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모두 다 적으로 봐야 됩니다.
민청학년 사건에 저희가 그 빛나는 지성들 장기표 선생이나 유근일 주필이나 김지아, 지학순 주교 같은 분도 있지만은 그 민청 사건에서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지금 민청학년 동호회 뭐 그 일종의 친호회 같은 그런 게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청학년에서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자. 그 분단 극복이 수령님 만세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민청학년에서 김지아 이런 분들은 모두 다 변절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족 화해와 분단 극복 매진해야. 민청학년 45주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지아, 유근일, 장기표 다 변절자로 보이죠. 그런 것을 지금 한국 좌익 언론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강희중 박사가 갖고 온 자료 중에 지금 전라남도 한 여학교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핵심 키워드를 설명하죠. 그 중에 하나가 민청학년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우리 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민주화의 열망이 담긴 사건이었다. 그것만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민청학년은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는 흐름으로 갑니다. 박정희와 화해하고 시대와 화해하고 진정한 대한민국 내에서 헌법체제 내에서 대한민국 긍정하는 모든 것을 변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이해찬이라는 사람 말하자면은 이쪽에 서 있죠. 아직까지도 수령님 만세에 가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수령님 만세했던 이 세력, 민혁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혁당은 김영환이 만든 민족민주혁명당이고 나중에 하영옥, 이석기 등이 재건민혁당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재건민혁당은 사실은 모양이 좀 바뀌게 됐지만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재건민혁당은 김정일이 재건한 것입니다. 난민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 북한에 갔다 왔던 항인호가 지금 이재명에게 가 있는데 진정한 전향이 있을까요? 중부지역당 사건, 이 사람들이 조선노동당 입당식에 사용한 당기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고 했는데 이거 다 조작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 대남 공작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내에는 이런 언더그라운드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올라 있는 그 반 언더그라운드로 보이는 반 세마이 언더그라운드로 보이는 이런 사건들 가령 동백님 사건도 그렇습니다. 동백님 사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북한 대사관 가서 용돈 받고 이런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 평양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건 지식인들의 어떤 잠깐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도 북한의 공작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상 같은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김일성 편에 서버렸죠. 그 부인이 있었던 이수자 씨가 북한에서 살다 왔고 또 북한과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썼던 편지는 지금도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수령님 그 말씀에서 사회주의적 낙관주의와 그 희망적인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시던 수령님께서 지금 이게 바로 이수자 여사가 쓴 말로 할 수가 없는 글입니다. 수령님을 끝없이 험모하며 수령님 영원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윤희상 부인이 쓴 글이에요. 이게 바로
1990년대에 쓴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허용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 지금 난민전가 뭐 이 사건들 그리고 이것을 겪으면서 결국은 특히 이 이해찬을 앞으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이 해고록에서 적시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이 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973년 8월 8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일본과 미국 등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돼 도쿄, 오사카, 부산, 서울 등으로 끌려다니다 8월 13일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서 풀려난 사건이다. 여러 증언과 문건을 통해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의 지휘 아래 총 46명이 구개조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이 드러났다. 김대중 납치 사건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그라운드에 그냥 이 그라운드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읽어내지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크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 외부에 있는 애니미 저걸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이우락 이 나중에 증언을 했어요. 1987년 10월에 신동아에 증언했고 월간조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을 막기 위해서 뭐 그 당시에 정부 당국에서 막 애를 쓰고 했어요. 김대중 납치 내가 했다 보도막으로 강제 인쇄 중단 이 피라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자세히 따져보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엄밀하게 말해서 납치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에 김대중이 일본에서 이 북한 자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북한 자금을 한민통을 결성해서 북한 자금을 받으려고 했다. 말하자면 김대중 씨가 친북 인사들과 함께 한민통을 결성해서 사실상 망명 정부를 만든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 망명 정부가 김일성과 직접 대화하여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고 우리 정부를 괴뢰시하려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김대중 씨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 친북 인사들이 김대중 씨와 조총련 이상 한덕수의 면담을 주선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 우리로서는 김대중 씨를 한민통 결성 이전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우락 씨가 김대중 씨를 납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집에 데려온 사건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침소봉대되어 있고 지금 이 사건을 이해찬 해고록에서도 뭐 살인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사실은 김대중 납치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북한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사실 김대중과 북한의 연계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황장엽 씨가 이제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추모 문집을 발견했거든요. 이 추모 문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모 문집 보면은 한 번은 김일성과 허담이 대화하는 것을 밖에서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은 김대중이한테 우리가 두 가지 루트로 돈을 줬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왔는데 왜 별로 돌아오는 것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둘이 싸우고 있었다라는 큰 고성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한과 김대중의 네트워크는 이미 여러 가지 확인이 돼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황장엽 선생 살아 있을 때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김대중이 했던 활동이 민주화냐? 북한 내 악성 자금으로 민주화를 했다는 것도 그러면은 다 정당화되느냐?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이 북한의 에이전트인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인가 이게 고민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황장엽 씨의 반응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북한 돈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순진하게 그냥 우리가 적어도
플레이그라운드 내에서 해야지 이 악성 자금을 받아오는 것은 반칙이다, 불법이다. 그럼 이들은 누가 막나? 그럼 한국의 산업화 세력, 우파 세력, 그다음에 반공산주의 세력이 잘못했다는 것인가? 분단 세력이라는 것인가?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산은 안 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건가?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의 좌익 세력들은 이승만의 건국과 이승만의 북한에도 자유가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승만을 폄훼하는 세력들은 이 바로 난민전 이런 거 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난민전 관련된 인물 중에 임원영 같은 사람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승만을 폄훼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상전이라는 것은 역시 공산화를 민주화라고 믿는 사람들과 공산화는 민주화의 적이라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과의 전쟁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다 돌아가셨지만 이런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쟁 한번 보십시오. 지금 5.18이 여러분 자유민주화 흐름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5.18은 정확하게 그 북한을 긍정하는 흐름으로 갔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를 지지하는 흐름으로 가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김대중 내란, 이 책에서 김대중 그 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 사건도 일단 김대중 대통령을 간첩이 계속 접촉을 하고 이랬던 것은 뭐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건 다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김병식이 조총련 거물이죠. 고향이 같아요. 김대중. 이 편지가 공개되어서 진위가 의심된다. 진위가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 대선의 큰 사업을 앞두고 분망하실 선생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온 선생의 오랜 소망 같듯이 성공의 빛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선생과 협력해 오던 지난 날이 해역되면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71년 가을 일본 도쿄 플라자 호텔에서 서로 뜨겁게 포옹하던 때가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는 물론 약하였습니다. 선생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 20만 달러밖에 보탬해 드리지 못한 것 지금도 괴롭게 생각합니다. 이 김병식이 한 얘기입니다. 김병식 글씨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정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김지하 선생 같이 유근일 주필처럼 이렇게 되신 분도 있지만은 홍동근, 북한 애국열사랑에 묻혀 있는 홍동근, 이 서문을 쓴 박형규 목사도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인데 북한을 우리가 이렇게 긍정하고 우상화하는데 뭐 동참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 결국은 누구든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택은 결국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김일성 해고록이 지금 쿠팡에서 교보에서 예스24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이런 책도 만드나요? 서울 셀렉션이라는 출판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두환 해고록은 안 되고 김일성 해고록은 된다. 품절 임박 자녀 한계?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백두 혈통과 정치 리더십? 백두 혈통.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김일성을 부정하고 박정희와 화해한 김지하를 변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변절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이준석이 제거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독대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진언했다. 자기나 보지 왜 남들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죠? 이 뒤에는 하태경이 있다는 거죠. 하태경, 김영한, 소위 주사파들. 그들은 국가방법 7조를 없애야 된다. 북한을 우상하는 것까지도 다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세대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우상숭배는 이성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신성모독은 쉽게 그렇게 논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한다면은 우상숭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왜 독일에서 히틀러 우상화를 금지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히틀러 우상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존중하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짓밟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지금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사람이 아니고 다 버러진가요? 인간이 존엄하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범죄의 자유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반인도적 범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총체적으로 아주 그레이브하고 와이드 스프레드 아주 넓은 범위에 전면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썼어요. 사상의 자유는 있지만 범죄의 자유는 없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범죄하는 종교의 자유는 없다. 4.3이니 5.18이니 하면서 북한 사람 인권은 나 몰라라? 진정한 학살자, 김일성 가족 우상화에 동참하는 운동권 네트워크와 싸워야 합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으면 이것 다 멈춰야 합니다. 전두환이 언제 어디서 학살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누가 죽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국군이 의도적으로 학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장이더라. 학살은 김일성이 목택동이 한 것을 학살이라고 말한다. 이 학살자들에 대해서는 우상화하고 긍정하는 자들이 지금 전두환을 악마시하면서 그들의 오류에 대해서 지금 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이, 그 수장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해찬, 백낙청. 앞으로 저는 이해찬, 백낙청, 이영희 이런 엉터리 지식인들, 가짜 지식인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지금 지난 70년 이상 한국에서 있었던 이 무시무시한 인식의 전쟁은 사실은 지성계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성인의 옷을 입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창작과 비평이라는 엄청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해오고 대한민국을 지어왔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김일성 우상 세력이 거의 목까지 다 덮었습니다. 예전에 인혁당 사건 때도 대법원이 전면적으로 모두 다 이들을 사형시키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 사건을 법치에 의해서 엄밀하게 다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민청학령 사건도 그렇고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는 정말 북한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북한과 지령을 받는 난수표를 수수하는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김일성의 김만 반대해도 다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 강도가 1000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싸워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간첩도 간첩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뭐 괜찮다. 심지어 요즘에는 길거리 가면은 대한이 사회주의다. 이런 것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싸운 역사도 모두 다 부정하고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태경, 이준석입니다. 국민의힘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금 이들이 이 공산주의와 싸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이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이 이제 제대로 다시 정상화되는 길은 우리가 아주 멋지게 야구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적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레프트가 라이트에 비해서 약세라고 해서 이 밖에 있는 적들에게 자금을 받아오고 또는 뭐 권총을 받아오고 뭐 사람들도 쉽게 죽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 레프트들도 다 처단을 해야죠. 이미 레프트도 전부 다 적이죠. 저는 우리가 다시 마음으로부터 군복을 입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존엄하게 살아야죠. 셀프 이스팀,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 힘을 유지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굴복해서 수령님 하는 자들이 사람입니까? 짐승보다 더 악하죠. 짐승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적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 족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어떻게 감히 세계화 드부를 읽으면서 수령님을 늘 기억한다는 김삼석의 부인이 국회의원이 됩니까? 어떻게 김삼석 윤명을 가만히 둡니까? 이제 진짜 전쟁이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비보를 들었는데요. 그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자유의 창 김재홍 대표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분을 좀 불러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고 왜 이런 일들이 의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나 이런 것이 좀 마음이 슬픕니다. 깊이 애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순국을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엄청난 인류사적인 대전쟁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늙어서 10년, 20년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 멋지게 살다가 죽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찬이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다루겠습니다. 이해찬을 모르면 부정선거 문제도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